한양에서 이름난 늙은 대감 김판서가 70의 나이에 젊은 첩을 들였으나 밤마다 기력이 딸려 고민하다가 용하다는 명의를 은밀히 사랑채로 불러들였다. 이복의 의원, 내 나이 칠순이라도 마음은 청춘인데. 젖은 집단처럼 축축 늘어져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니 참으로 원통하네. 자네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화타의 재림이라 들었으니 내 다시금 20살 청년처럼 빳빳해지는 비방을 좀 내어주게나. 대감마님, 사람의 정기란 한정되어 있고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 없는 법이나 제게 내려오는 비전에 침술과 탕약을 쓰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오나 먼저 대감마님의 맥을 짚어 원기가 어디서 막혔는지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니 저 앞에 누워 편안히 계시지요. 오, 역시 명의는 다르구먼. 내 자네만 믿겠네. 이 쭈글쭈글한 게 다시 고개를 쳐들 수만 있다면 내 집 문전옥답이라도 떼어줄 용의가 있으니 부디 정성을 다해 살펴보게. 그런데 진맥을 손목이 아니라 그곳에 직접 하는 것인가? 예, 대감마님. 이를 촉진이라 하여 환부에 직접 손을 대어 기의 흐름을 잃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가느다란 은침으로 혈자리를 자극할 터이니 조금 따끔하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각이 좀 돌아오시는지요? 자네 손길이 닿으니 뭔가 묵직한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허나 아직은 미미하네. 제발 좀 확실하게 해보게. 그렇다면 대감마님, 제가 기를 불어넣는 추나 요법을 써보겠습니다. 잠시 후 자, 이제 보십시오. 제 손길 몇 번에 웅장하게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 같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평생 이런 강직함은 처음 보네. 자네 정말 신이로구먼. 당장이라도 안채로 달려가 요강이라도 깰 기세야. 헌데 의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 기세가 등등해진 건 좋은데 어찌하여 내 것이 낯설어 보이는 것인가? 대감마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대감마님의 양기는 이미 쇠하여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여 제가 대감마님의 기분을 잠시라도 좋게 해드리고자 제 튼실한 똘똘이를 손에 쥐어드린 것이니 그 촉감만이라도 즐기시지요. 뭐라고? 이놈이 감히 내 수염을 뽑으려 드는구나. 내 것이 아니라 내 놈의 고기 방망이를 내 손에? 에라 이 고얀 놈. 내 놈의 주리를. 대감마님, 놓여 마십시오. 어차피 한 채 작은마님께서도 저를 찾으신 지가 이미 반년이 넘었습니다. 작은마님께서는 몸소 체험하고 계시니 이 집안의 양기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셈 아닙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독수공방하던 젊은 과부가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늙은 여종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간밤에 기이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옥분아, 내 지난밤에 참으로 망측하고도 기이한 꿈을 꾸었구나. 꿈속에서 내가 저작거리를 거니는데 그 시장통에는 비단이나 쌀을 파는 게 아니라 세상 산의 소중이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지 뭐냐. 아이고 아기씨. 밤새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런 몽사를 다 꾸셨습니까요? 그래, 그 시장에는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던가요? 구경이나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지요. 글쎄, 들어보거라. 가게마다 좌판에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어떤 것은 다듬이 방망이처럼 굵고 튼실하고 어떤 것은 풋고추처럼 맵시 있게 빠졌더구나. 그 중에 가장 크고 실한 놈은 값이 1000냥이라 적혀 있고 중간쯤 되는 놈은 500냥이라 적혀 있더구나. 어머나 세상에. 1000냥이라니 집 한 채 값이 아닙니까? 역시 좋은 물건은 값을 치러야 하는 법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기씨는 어떤 놈을 고르셨습니까?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구경만 실컷 했지 무엇이냐. 헌데 그 옆 좌판을 보니 지프로 엮은 바구니에 시들시들하고 쭈글쭈글한 것들이 한가득 담겨 있는데
주인장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져가시오, 공짜요 하며 떠넘기듯 주고 있더란 말이다. 쯧쯧, 아무리 공짜라도 그런 볼품없는 것을 누가 가져간답니까? 제 아무리 물건이 귀해도 쓸모가 있어야지요. 헌데 아기씨, 혹시 그 공짜 바구니 속에 낯익은 물건은 없던가요? 그래,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물건이 하나 섞여 있더구나. 자세히 보니 죽은 내 서방님이 살아서 달고 다니던 것 아니겠느냐? 색깔이며 모양이며 영락없이 서방님 것이라 내가 반가운 마음에 집어들려 했지. 아이고, 서방님 것이 공짜 바구니에 있었다고요? 생전에 아기씨를 그리도 아껴주셨는데 저승 시장통에서는 대접이 영 시원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냉큼 집어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손을 뻗으려는데 가게 주인이 황급히 내 손을 막으며 소리치지 뭐냐. 부인, 이건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기에 내가 왜 공짜라면서 못 가져가게 하오? 하고 따져 물었더니 주인이 뭐라 했는지 아느냐? 글쎄요. 이미 상했으니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임자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혀를 차며 말하더라. 부인, 이 물건은 상품이 아니라 덤으로 껴주는 끝나불입니다. 산삼 같은 물건을 사면 포장할 때 묶어주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니 이것만 가져가서야 어디다 쓰겠소 하더구나. 생전에 나를 그리 고생시키더니 꿈속 저승길에서도 남의 물건 묶어주는 끈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내 팔자가 참으로 기가 막혀 잠을 깼다. 삼순이가 딸과 사위의 방에 술상을 차려 신방에 넣어주고 이튿날 아침 사위를 만나게 되는데 어젯밤 넣어준 술상이 보잘것없었지만 좀 먹고 잤냐고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넣어준 것 좀 것 좀 하고 잤는가? 여기서 좀 것이란 보잘것없는 것이란 표현이었다. 별로 차려지지 않은 음식이란 뜻이며 좀 하고 잤냐는 표현은 술과 음식을 좀 먹고 라는 뜻이었다. 경상도 지역에서 보통 겸손하게 자기 것을 낮추어하는 말로 쓰이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온 사위는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것이란 말은 보잘것없이 생긴 딸, 즉 신부로 알아들었고 좀 하고를 밤새 얼마나 그걸 했냐고 알아들었다. 이에 사위는 머뭇거리다 말하는데 예, 장모님. 새 판을 하고 잤습니다. 즉 밤새 신부와 3번의 사랑을 나눴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삼순이는 사위가 매우 어리석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으로 여기고 언짢았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자네는 오히려 우리 돌금부보다 못하구만. 이것은 돌금부라는 집안의 종보다 어리석다고 한탄한 뜻이었는데 사위는 밤새 3번 했다는 말에 겨우 그것밖에 못해 사내구실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화가 난 사위는 항의하는 듯 말하는데 그 돌금보란 녀석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위는 10여일 동안 몇백리 길을 와서 지친 몸으로 짧은 밤에 내리 3판을 했으면 장한 것이지 그게 어찌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삼수는 어이가 없어 그 후로 사위와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산골의 진수는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인과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한 사내가 하룻밤을 청하는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 데다 아래 위치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은 재울 수가 없어.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다니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이 시간에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지 마시고 딱하게 생각하여 하룻밤만 재워주시지요. 딱한 사정을 호소하니 선비는 차마 거절 못하고 사랑방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로 하고 허락했다.
사내를 사랑방에 들여보내놓고 진수는 아내와 함께 안방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하는데 여보, 내가 요사이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밤 송편 좀 만들어 나와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당신도 참. 사랑방에 손님이 함께 잘 터인데 어찌 우리 둘만 조용히 먹는단 말이요. 먹고 싶어도 오늘 밤은 참아야 합니다. 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잘 들어보시오. 긴 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어서 그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쳤거든 가만히 그 끈을 잡아 당겨 흔들구려. 그럼 몰래 나와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어떻소? 그러자 아는 좋다고 응낙한다. 그런데 이 대화를 소금장수는 모두 듣고 있었는데 자, 이제 잠자리에 드십시다. 진수가 먼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 끈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수가 잠들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수의 쌍방울에 묶인 끈을 풀고 쥐고 있자 얼마 후 끈이 흔들리고 소금장수는 안방으로 다가간다. 임자,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립시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먹으면 되니 어서 불을 꺼요. 거참 만나네. 아이고 만나? 그렇지요? 누가 찐 건데요? 그렇담 임자는 얼마나 만날꼬? 어머머. 그렇게 날이 밝자 주인장 재워주어서 고맙소. 다음번에 와서 꼭 신세 갚겠소. 소금장수를 보낸 진수는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궁금했는데 아니 임자,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왜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요? 뭐라고요? 배불리 송편을 먹고 우리 서로 꽁냥꽁냥도 했는데 무슨 소리요? 뭐라고? 이 자식한테 당했네. 분하고 분하구나. 말숙이는 혼인의 시집 가서 보니 자신의 서방이 어리석어서 손님이 와도 인사하는 법을 몰랐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리숙한 서방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인사하는 법을 모르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배워서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말이요? 말숙이는 처음 편안하시지요? 부터 시작하는 인사법을 차례로 끝까지 불러주었다. 이에 서방은 몇 번을 따라 하더니 워낙 건망증이 심해 딱 외우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말숙은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데 서방의 쌍방울에 끈을 매달아 놓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손님이 오면 내가 밖에서 이 끈을 한번 잡아 당길 테니 그때 편안하시지요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2번 당기면 앉으시지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손님이 앉으면 3번째 잡아 다닐 테니 담배 피우시지요 하십시오. 다음 4번째 잡아 다니면 술 한잔 하시지요 하고 하시고 5번째 잡아 다니면 술상을 차려오거라 하시면 제가 알아서 술상을 차려 나갈 테니 함께 마시고 놀면 됩니다. 아, 그거 참 쉽구려. 그리고 며칠 후 친한 형님이 집을 찾아왔는데 말숙이 끈을 잡아당기자 편안하시지요. 부터 시작하여 술상을 차려오거라. 까지 실수 없이 잘하게 됐다. 말숙은 기특한 남편을 위해 흐뭇해하며 술상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노끈을 소뼈다귀에 묶어놓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만 기르던 개가 와서
뼈다귀를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 편안하지요. 앉으시지요. 담배 피우시지요. 술 한잔 하시지요. 술상을 차려오거라. 자네 뭐 하는가? 나 놀리는 건가? 편안하시지요. 앉으시지요. 이거 참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나 가겠네. 담배 피우시지요. 술 한잔 하시지요. 술상을 차려오거라. 엄동설 안에 호랑이를 잡으러 갔던 강포수가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피우는데 그곳에는 이미 약초를 캐러 왔다가 고립된 젊은 아낙이 불을 피우고 있었다. 실례하오. 어머, 깜짝이야. 눈보라가 너무 거세요. 잠시 몸을 녹이러 들어왔소이다. 내 해치려는 사람은 아니니 안심하시오. 하룻밤만 같이 신세를 집시다. 포수님이시군요. 들어오세요. 바깥 날씨가 이리 험한데 남녀가 유별하다 한들 목숨보다 중하겠습니까? 여기 불 곁으로 오셔요. 고맙소 부인. 헌데 날이 갈수록 추워지니 이 모닥불만으로는 얼어 죽기 십상이겠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는 것이 어떻겠어?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포수님도 참. 하지만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돌아놓은 테니 뒤에서 온기를 주시오. 두 사람은 서로 온기를 나누며 잠에 들었다. 잠시 후 강포수의 몸이 달아오르며 묵직한 것이 안하게 허리를 훅훅 찌르기 시작했다. 포수님, 등 뒤에서 자꾸 딱딱한 것이 저를 찌르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호랑이 잡을 때 쓰는 단검을 품속에 그대로 넣고 계신 건지요? 위험하니 좀 빼놓으시지요. 아, 이것 말이오? 맞소이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갈고 닦은 나만의 단검이지요. 헌데 이 칼집이 없어 덜렁거리는 통에 나도 불편해 죽겠소. 부인께서 혹시 빈 검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잠시 맡기고 싶은데 어찌 안 되겠소? 어머나. 저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몸 어딘가에 포수님의 그 검이 딱 들어맞을 만한 깊고 따뜻한 가죽 주머니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가죽 주머니라. 바로 그거요. 녹슬지 않게 기름칠도 좀 되어 있으면 금상첨화겠소만. 어서 그 주머니를 보여주시오. 내 이 단검을 깊숙이 밤새 안전하게 보관하리다. 그럼 조심해서. 제 주머니는 가죽 입구가 좁아 억지로 넣으려다가는 포수님의 검이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대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지지 않은 수도. 자, 어서 그 단검을 검집으로 향해 보시지요. 호랑이 잡는 솜씨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굴을 나서며 강포수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자 안악이 웃으며 말했다. 포수님, 간밤에 호랑이는 못 잡으셨어도 제 가죽 주머니에 검을 따뜻하게 보관하셨으니 억울할 건 없겠습니다. 다음에도 날이 무뎌지거든 언제든 숫돌에 갈러 아랫마을 점순내를 찾아오시오. 깊은 산속 주막에 사냥꾼이 들어와 닥쳐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주모에게 수작을 걸고 있었다. 캬, 술맛 좋고. 주모, 오늘따라 얼굴에 꽃이 피었네 그려? 산속에서 짐승놈들만 보다가 주모를 보니 선녀가 따로 없구먼. 어머, 포수 양반도 참 빈말이라도 듣기 좋소. 그래, 오늘은 큰 놈이라도 한 마리 잡았어? 말도 마소. 내 총구가 불을 뿜으면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데 오늘은 영 시원찮은 놈들만 걸리더군. 내 총신이 길고 굵직하여 한 방이면 멧돼지도 꼬꾸라지는데. 장비 자랑은 밤낮으로 하시면서 정작 잡은 짐승은 토끼 한 마리 안 보이네요. 녹슬어서 불발되는 거 아니오? 이 여자가 사람을 뭘로 보고. 내 것은 조이고 기름쳐서 언제든 발사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오. 다만 이 총알을 받아낼 만한 튼튼한 관역 아니 사냥감이 없어서 문제지. 그래요. 그럼 우리 주막 뒷방에 가보시오.
거기 전설의 백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굴이 아주 깊고 험해서 웬만한 포수는 입구 근처에도 못 간다더군요. 백호? 하하? 날 위해 뭘 준비해 놓은 게 있는가 보군. 조선 제일의 명포수 아니오. 그 굴이 아무리 깊어도 내 총신이면 바닥까지 닿을게요. 오늘 그 백호 가죽을 주머 이불로 만들어 주리다. 말은 청산유수네요. 만약 못 잡으면 어쩌시려? 내 술값을 2배로 받을 테요. 줬소. 대신 내가 잡으면 한 달간 공짜 술이오. 어떠시오? 콜 아니, 조소이다. 자, 그럼 어서 뒷방으로 가보시구려. 사냥꾼이 호기롭게 주모가 일러준 뒷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비명,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뒤섞여 났다. 우와! 이놈의 호랑이가 왜 이리 사나워? 물지 마라, 물지 마. 장자는 제대로 하고 가셨나 몰라. 야, 이 짐승아? 가만 좀 있어라. 조준을 할 수가 없잖아. 구멍이, 아니, 굴 입구가 너무 어두워. 한참 뒤 사냥꾼이 혼비백산이 되어 기어 나왔다. 아니, 포수 양반. 백호는 잡았어. 주모, 이건 아닌 것 같소. 내 수십 발을 쏘아댔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전기를 다 뺏으려 들더이다. 조선 제일 명포수라더니 헛소문이었나 봅니다. 명중했는데도 그 굴이 늪처럼 내 총을 집어삼키려 했단 말이오. 뺄 수가 없었소. 겨우 살아서 도망쳤소. 헌데 포수 양반, 총은 어디다 두고 오셨어? 내 총. 내 분신 같은 총을 그 요기 앞에 두고 왔네. 어이, 주모? 여기 웬 이쑤시개 같은 막대기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거 땔감으로 써도 되겠소? 예, 그러십시오. 불쏘시개로 딱 좋겠네요. 아이고, 내 총이 이쑤시개라니. 포수 양반, 술값 2배 내놓으시오. 그리고 총은 새로 하나 장만하셔야겠네. 좀 더 굵고 튼튼한 놈으로다가. 어느 마을 영리한 처녀 달숙이가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을 보니 너무 어리숙하고 맹한 게 내일 잔치에 사람들의 놀림을 받을 것 같았다. 서방님, 내일 많은 손님이 모여 새신랑에게 노래를 하라고 할 텐데 아는 노래가 혹시 있나요? 아니,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안 좋아한다네. 그래도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지요. 제가 알려드리지요. 알겠소. 자, 남산에 남산에? 오밤중에 너무 큰 신랑의 목소리에 혹시나 누군가가 들을까 달숙이는 시끄럽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랑은 역시 큰 소리로 시끄럽다. 당황한 달숙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건너방에 들리겠다. 이에 신랑은 역시 그녀를 따라 건너방에 들리겠다. 신랑의 이런 모습을 본 달숙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신랑을 상대할 생각인 하지 않았다. 정말 개새끼로다. 라며 중얼거리듯 욕을 하고는 돌아누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여는데 사람들 앞에서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는데 남산에? 하며 첫 소절을 부르자 사람들이 잘한다고 응원하니 시끄럽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손님들이 조용해지자 건너방에 들리겠다. 라고 이어가자 이 소리를 듣던 건너방의 장인이 그래, 이 사람아. 내 잘 듣고 있으니 계속 해보게나. 이 말을 듣던 신랑은 이어가는데 정말 개새끼로구나. 이 소리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며 웃었다고 한다. 만식이는 술을 좋아했다. 한 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사흘을 쉬지 않고 먹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의 마누라는 그가 불만이었는데 임자, 술 좀 더 가져와봐. 그만 좀 드셔요. 벌써 몇 번째예요.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 말하는데. 잔소리 말고 빨리 받아와. 정말 술 좀 끊을 수 없어요? 당신 술만 안 먹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술을 왜 끊어? 차라리 마누라를 끊지. 까불지 말고 빨리 술 받아와. 술 좋아하는 것 외에는 사람 좋아 그의 부인도 그를 미워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담가놓고 보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술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었다. 몇 번을 번번이 그러기에 하도 이상하여 담근 술을 방 안에 놓고 방을 비워놓은 뒤 몰래 훔쳐보는데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된 아들 녀석이 술독을 열고 완전히 거꾸로 매달리시피 한 채 술을 빨아 마시는데 한꺼번에 반독이나 해치우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아내와 상의하는데 우리 새끼가 필시 요물인 것 같네.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야. 대가 끊기더라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소. 만식이는 큰 술독에 6마리의 술을 빚어 익힌다. 아이를 거꾸로 밀어넣고 뚜껑을 단단히 봉해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 산에 데려가 부두려고 뚜껑을 열어보니 술을 다 마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닌가. 아이는 흠뻑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만식이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비, 가서 김치 한 조각만 가져와 봐요. 이에 놀란 만식이와 부인은 아이를 해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완전히 끊고 담그지도 않았더니 아이 역시 술을 손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한다. 어느 마을 춘식이는 술을 좋아해 아내에게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았고 그는 점차 건망증이 심해진 사내였는데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 하루하루 달라졌는데 일어나셨어? 뭐야?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이 양반이 까마귀 고기를 자셨나? 이제 마누라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아 맞다. 자네가 내 마누라지. 이거 참 왜 이렇게 요즘 깜빡깜빡 하는지. 얼른 식사하시고 일 나가셔야죠. 알았소. 그렇게 춘식이가 식사를 끝내고 집을 나서고 보고 싶어서 혼났네. 이쁜이, 이리 와보세. 아잉 부끄러워. 대낮부터 왜 이래요? 내 여자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왜 그래? 춘식의 부인은 춘식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 여인과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텐데. 중은 묘책이 떠올랐다. 다음날 중은 춘식을 자신의 거처에 초대하는데 오셨습니까? 내 어쩐 일로 저를 이곳까지 부르셨는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남자한테 아주 좋은 술을 구했는데 저는 먹지 못하니 처사께 드리려고 계획했지요. 평소 신세도 많이 지고 해서. 무슨 신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독한 술을 권하자 춘식은 골아떨어지고 중은 춘식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신은 춘식의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잠에서 깬 춘식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내가 원래 중이었나?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렇지. 내 집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춘식은 자신의 집을 기억해내고 찾아가는데 그런데 집에는 자신의 마누라와 한 사내가 있었는데
중은 가짜 머리를 붙이고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아, 내가 원래 중이었구나. 그런 춘식은 자신이 중이었다고 생각하고 절에가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양반들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족집게처럼 마친다는 맹인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 많은 젊은 부인 홍랑이 자신의 운세를 시험해보고자 그를 방으로 불렀다. 여보시오, 용한 점쟁이 양반. 내 듣자하니 앞은 못 보아도 손끝으로 사람의 골격을 만져보면 과거와 미래가 훤히 보인다 하던데 내 운명도 한번 점쳐보시구려. 예, 마님. 소인의 손은 약손이자 운명을 읽는 눈입지요. 편안히 앉으시고 옷고름을 살짝 열어주시면 기의 흐름을 더 잘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호라, 옷구름까지? 알겠소, 뭐 앞이 안 보이니. 자, 어디 한번 만져보시오. 내 팔자가 어찌 될지 궁금해 죽겠구려. 쇠고리 옥처럼 고운 것을 보니 귀인의 사랑을 받을 상이요. 봉우리가 우뚝 섰고 탄력이 넘치는 것을 보니 재물이 마르지 않을 상이로다. 허나 명치 끝에 살짝 응어리가 지문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구려. 어머, 용하다, 용해. 내가 요즘 영감 때문에 속 썩는 걸 어찌 알았소? 계속 해보시오. 점쟁이가 배꼽을 가리키며 배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니 자손복도 있을 터이나 잠시만. 여기 허벅지가 돌처럼 단단하니 도화살이 잔뜩 끼어 있군요. 풀어주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도화살이라니? 그걸 어찌 푼단 말이오? 제 끝에 기를 모아 막힌 혀를 뚫어야 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가 뭉친 곳이군요. 축축하고 뜨거운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아우, 점쟁이 양반. 거기는 점치는 곳이 아니지 않나? 손이 예사롭지 않은데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게 맞소? 어찌 그리 정확하게 찾아낸단 말이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법입니다. 헌데 마님, 점을 치다 보니 제 지팡이가 갑자기 단단해지며 하늘의 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마님의 막힌 운명을 뻥 뚫어드려야 비로소 정계가 완성될 듯합니다. 이놈, 맹인 행세를 하며 여인네들을 농락하는 불안당 같은 놈이로구나. 내 놈의 실눈 뜨며 눈알 굴릴 때 수상하다 여겼다. 오늘 내 놈의 그 지팡이를 아주 부러뜨려 주마. 헉, 들켰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마님. 살려는 드릴게. 대신 그 계시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거라. 만약 그 지팡이가 중간에 시들거나 내 운명을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면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의 진짜 눈을 멀게 할지도. 자, 썩 들어오너라. 내 놈이 점쟁이인지 내 밤 시중꾼이 될 팔자인지 어디 한번 맞춰보자꾸나. 온갖 방탕한 짓을 일삼던 한량 박선비가 어느 날 덜컥 겁이 났는지 산속 깊은 절을 찾아가 덕망 높기로 소문난 주지 스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려 하였다. 스님, 소생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남의 집 부녀자와 정을 통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지옥 불에 떨어지는 꿈을 꾸니 무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업보를 씻을 방도를 일러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늦게라도 뉘우치니 다행입니다. 허나 죄를 씻으려면 그 죄의 뿌리까지 드러내야 하는 법, 시주님과 정을 통한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름을 밝혀야 제가 그 여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스님, 사내대장부가 어찌 여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겠습니까? 그것만은 죽어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디 제 이름만으로 참회하게 해주십시오. 시주님의 고집이 대단하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몇 사람 짐작가는 일을 대보지요. 혹시 저 아랫마을 기와집에 사는 최진사댁 셋째 며느리입니까? 그 부인이 자태가 곱고 눈웃음이 예사롭지 않다 들었습니다만.
아닙니다, 스님. 절대 그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는 김과부입니까? 그 여인이 비록 나이는 좀 있으나 피부가 백옥 같고 빵디가 풍만하여 무사내들의 마음을 흔든다지요. 스님.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그분도 아닙니다. 정령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혹시 내가 건너편 물레방앗간 집딸 점순이입니까? 그 아이가 밤마다 물레방앗간을 지키느라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던데. 스님,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저 연불이나 외워주십시오. 박선비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절을 내려왔다. 절 입구에서 기다리던 친구가 다가와 물었다. 이보게,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싱글벙글한가? 스님께 죄를 사함받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아니네, 죄는 그대로네만. 오늘 아주 큰 수확을 얻었지 뭔가? 수학이라니? 부적보다 더 효험 있는 걸 얻었지. 스님이 어찌나 마을 사정이 밝은지 내가 오늘 확실하게 작업 걸어볼 만한 계집셋을 알아내지 않았나? 최진사댁 며느리, 국밥집 과부, 물레방앗간 점순이? 콕 집어 말하는 걸 보니 아주 확실한 정보통이야. 내 오늘 밤은 물레방앗간부터 가볼 참이네. 어느 마을 호랍이 장수는 하루하루 외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친구 동철이를 만나는데, 이봐, 동철이. 그 과부 안양댁 있지 않는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어쩌지? 이 사람아, 포기해! 서방 잃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가 어떻게 해볼 여인이 아니오? 지조 있어서 남정네랑 말도 안 섞는다는 여자야. 거참 토실토실 빵댕이가 내 스타일인데. 자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겠나? 잘 되면 내가 술 거하게 사겠네. 어떻게? 장수는 동철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될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지 뭐. 그리고 다음 날 계시오? 안 계시오? 무슨 일로 이런 이른 시간에 오셨소? 아, 그게 오늘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를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소. 손말이요? 갑자기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좀.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어이, 안 되지. 오늘 우리도 논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소를 빌려줄 수가 없네. 다른 집으로 가시게.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어찌 그 방에서 나오는가? 내가 내 집 방 안에 누워있지. 그럼 어디에서 누워있어? 남의 집 일 참견하지 말고 그만 썩 물러가시게. 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만.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겠네. 이 모습을 본 과부는 납도 끄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왜 그런 거짓을 꾸미는 게요? 이복이 안양댁. 우리네 한평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연약한 풀잎 같은 거라네. 그대가 아직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혼자 이 고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쯤 되면 마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어쩔 수 없다네. 피차 우리 둘 다 외로운 팔자니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과부는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루둘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만식이는 외령딸을 키우고 있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골라골라 시집을 보내려다 온 길을 놓쳤다. 하지만 그는 상관 않고 끝까지 머리 좋은 사윗감을 구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그는 농옥이란 나무로 큰 궤를 만들어 그것이 무슨 나무로 만들었으며 곡식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맞춘다면 다른 것은 묻지도 않고 사위로 삼겠다고 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는 동안 시간은 또 흘렀고 찾아오는 이들도 드물게 됐다. 그러자 딸은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을에 모자라지만 착한 청년 덕만이를 불렀다. 내 말 잘 들어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괴를 보고 우리 아버지께 노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곡식이 55마른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렇다면 저랑 혼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수 없이 잘해야 합니다. 딸이 일러준 대로 덕만은 만식이를 찾아갔고 노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곡식이 55말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일러준 대로 말하자 만식은 두말 없이 덕만을 사위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얼마 후 만식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덕만이에게 물어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침 한 사람이 암소를 팔겠다 해요. 어떤 소가 좋은지 덕만에게 살펴보라 하자. 이것은 노목으로 만든 꾀인데 55말은 거뜬하게 들어가겠네요. 라고 답했다. 아니 이게 뭔 개뼈다구 같은 소리요? 소를 보고 나무라고 하고 영리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지? 이 모습을 본 딸은 놀라 덕만을 몰래 불러 나무라며 알려주는데 당신! 아버지께서 소를 살펴보라 하시면 소의 입술을 열어보고 나이가 어리다 라고 말해야 하고 또 소의 꼬리를 보고 새끼를 잘 낳겠네 라고 말해야 해요. 알겠소. 다음 날 장모가 갑자기 병에 들어 덕만을 부르는데 장모를 살펴보던 덕만은 장모의 입술을 열어보고 아직 나이가 어리구먼. 뭐라고? 이런 호로새. 그리고 장모의 엉덩이를 쳐다보더니 새끼를 많이 낳겠는데 그려. 아이고. 아무래도 내 사위가 정신이 헷가닥했나 보다. 응삼이는 주막에 들렀다. 대낮부터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주모! 주모! 예, 어서 오세요. 여기 탁주 한 사발하고 돼지고기 좀 내오소. 아,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맛있게 내오리다. 그렇게 술상이 나오고 응삼이는 3병의 술을 조졌다. 어이 주모 이리 와보소. 네, 무슨 일이요? 이거 왜 이렇게 술이 맛이 없어? 이런 맛없는 술을 팔고도 돈을 받을 생각을 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술 맛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3병이나 마셨어? 거 트집을 잡고 난리요? 아니 내가 그럼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이야?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다고 하지. 그렇게 둘은 돈을 내라 못 낸다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난다. 아니 왜 그러시오? 왜 대낮부터 그렇게 싸우고 계시오? 두 사람은 상황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모, 나한테 술 한 잔 가져와 보시오. 내가 한번 맛을 보고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판결을 내리겠소. 그렇게 주모가 술을 내오자 사내는 술잔을 입에 대더니 반도 못 마셨다. 아이고! 맛이 하나도 없네. 무슨 술이 맹탕이네? 아이고, 정말요?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 내 술값은 안 받겠소. 허허 내 말은 듣지도 않더니 참. 그렇게 응삼은 자리를 뜨는데 아따 만나게 잘 먹었다. 배부르구만. 그래. 이제는 내 차례네. 저기 옥춘이네 주막 가세. 나는 4병을 조질 거네. 그러게 친구. 손버릇이 안 좋은 덕구. 덕구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살림을 털어 생계를 이어갔다. 아까 보니 이 집 주인장이 나가는 것 같더만. 오늘은 이 집을 한번 털어볼까? 그렇게 덕구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방을 뒤져도 괜찮은 살림살이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뭐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집구석이 다 있어. 가져갈 게 하나도 없네. 그래 그렇다면 이불이라도 가져가야지. 덕구는 이불을 챙겨 나오는데
그때 집주인인 순자를 만나게 된다. 아니,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집에서 이불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런, 엿됐다. 덕구는 바로 도망간다. 도둑 잡아라. 덕구는 이불을 가지고 도망가고 순자는 이를 놓치지 않고 쫓아간다. 거 옆인데 더럽게 따라오네. 무슨 여자가 저렇게 달리기를 잘해? 한참을 도망가다 덕구는 안 되겠다 싶어 필살기를 쓰는데 야, 이 도둑놈아, 내 이불 내놔라. 어디 가져갈 게 없어서 이불을 가져가냐? 야, 이 나쁜 년아. 너가 다른 남자와 서방질을 했으면서 왜 내가 사준 이불을 내놓으라는 거냐? 서방질하는 너하고 살기 싫어 내 이불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왜 내 이불을 두고 가야 하는 거지? 이건 내가 산 내 이불이다. 아니, 그게 무슨 지렁이 하프마다 턱 빠지는 소리야? 덕구가 아도 능청스럽게 소리를 지르니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고 순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자. 순자는 부끄러워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인적 드문 산길. 짐을 가득 진 옹기장수 떡대놈이 주막마루에 걸터 앉은 주모인 과부 옥분이가 막걸리 한 사발을 내왔다. 캬, 주모, 손맛이 아주 꿀맛이여. 헌데 내가 오늘 장사가 공쳐서 돈이 한 푼도 없어. 대신 내 이 튼튼한 옹기 하나 줄 테니 국밥 한 그릇 더 주시오. 어머, 옹기는 우리 집 뒤뜰에 넘쳐나요. 그따위 항아리 말고 다른 걸 주셔야지. 다른 거라니. 가진 거라곤 이 몸뚱이와 지게뿐인데. 호호, 그 몸뚱이 참 건장하구만. 옹기장수 양반, 내가 요새 밤마다 외풍이 새서 잠을 못 자는데? 그 튼튼한 몸으로 내 방 구들장이나 좀 데워주면 국밥 값은 퉁쳐드리리다. 덕대는 침을 꼴깍 삼키는데 아니, 그게 정말이요? 내 힘쓰는 거야 천하장사지. 장작 패는 것보다야 방구석 공사가 훨씬 쉽지 않겠어? 오늘 밤 내 아주 뜨끈하게 불을 지펴드리리다. 다음 날 아침 덕대가 허리를 두드리며 퀭한 눈으로 방문을 나왔다. 어구구, 허리야. 주모, 내 약속대로 구들장을 아주 절절 끓게 만들었으니 이제 가보겠소. 국밥값은 이걸로 된 거지요? 옥분이 치마를 주스르며 정색하고 말하기를 이보시오, 장수 양반. 어딜 그냥 가려고? 아니, 어제 분명 몸으로 때우면 된다고 하지 않았소. 밤새도록 봉사할 것만 딴소리요?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국밥 한 그릇에 술 한 병, 안주까지 먹었으니 30푼이요. 어젯밤 자네가 한 일은 고작해야 10푼밖에 안 되네. 뭐요? 내 그토록 땀을 뻘뻘 흘렸는데 겨우 10푼이라니. 사람을 아주 잡으려 하시오? 그럼 나머지 20푼은 어찌하란 말이오? 거스름 돈을 줄 수 없으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20푼어치 채우고 가시오. 덜 채우면 못 보내네. 아이고, 사람 살려? 20푼어치 더 채우다가 내 뼈가 사가서 옹기 가루가 될 판이오. 차라리 내 지게랑 옹기를 다 가져가시오. 그럼 옹기는 이자로 쳐서 받을 테니 다음 장날에 와서 원금 갚으시오. 안 오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하시오. 애구구,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과부 빈놀이라더니. 내 제발로 무덤을 팠구나. 낙엽이 지는 한양의 기방. 늙은 선비 박진사가 당대 최고의 기생 명월이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복의 명호라. 내 평생 글만 읽다 보니 자네 같은 절세가인을 품어보는 것이 소원일세. 오늘 밤 자네와 운우지정을 나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대감, 기방에 오시는 사내들이야 다들 붓 한 자루씩은 달고 오시지요. 헌데 그 붓이라는 것이 먹물을 듬뿍 머금고 일필이지로 내려갈 힘이 있어야 명필이 나오는 법 아니겠사옵니까? 허,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아니 되네. 내 붓은 비록 낡았으나 그 필력만큼은 아직 녹슬지 않았어. 내 오늘 자네라는 화선지에 천하제일의 명작을 남겨주고 싶네. 말재주는 청산유수십니다, 그려. 하오면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터이니 맞추시면 오늘 밤은 공짜로 모시지요. 허나 틀리시면 술값에 10배를 내놓고 물러가셔야 합니다. 어호, 자신 있네. 어서 내보게.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뻣뻣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주인을 기쁘게 하지만 나올 때는 흐물흐물하고 작아져서 눈물을 흘리며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너무 쉽지 않은가? 바로 소중이 아니던가. 들어갈 땐 장군이요, 나올 땐 패잔병이라. 땡, 틀리셨습니다. 아니, 이게 틀리다니. 그럼 도대체 정답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정답은 껌입니다, 대감. 껌, 서양 사람들이 씹는다는 그 껌 말이냐? 아니, 조선 천지에 그런 답이 어디 있느냐? 이건 억지다. 억지라니요. 씹기 전엔 딱딱하고 실컷 씹고 나면 흐물흐물해지는 게 껌 아닙니까? 헌데 대감께서는 어찌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뿐이십니까? 에잉, 쯧쯧, 내가 졌다. 대감, 껌은 아무리 씹어도 단물 빠지면 뱉어버리는 법입니다. 대감의 붓은 단물이 남아있기는 하옵니까? 어느 마을 두만이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거짓말을 잘했다. 마을 사람들을 그를 거짓말쟁이라 불렀는데 하루는 그가 볼 일이 있어 저작거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양반집 사내를 마주치게 된다. 어이, 자네가 그 유명한 두만이라는 사내인가? 예? 유명한지는 모르겠고 제가 두만입니다만. 자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던데. 여기서 거짓말 하나만 해보고 가거라. 이에 두만이 답을 하는데 지금 소인이 무척 바쁜 일로 급히 가야 하기에 나리와 얘기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뭐라고? 급히 갈 곳이라니? 그곳이 어디인가?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환곡을 나눠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에 사내는 놀라종에게 말하기를 지금 관아에서 환곡을 나눠준다고 하니? 너도 가서 큰 자루를 가지고 저자를 따라가 곡식을 받아오너라. 옛날이 그렇게 두만을 따라 종은 관아로 향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종이 빈자루를 들고 주인과 마주치는데 곡식은 어디 두고 왜 그냥 오느냐? 애초부터 관아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허허, 뭐라? 그때 두만이 다시 지나가는데 어이, 너는 왜 없는 일을 꾸며서 괜한 헛걸음하게 만드느냐? 아나리, 나리께서 거짓말을 해보라고 분부하셔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꾸짖으시면 어찌합니까요? 이에 사내는 황당해하며 내가 당했구나. 하하. 그런데 너는 또 어딜 가느냐? 아, 지금 매월이라는 기생이 소인을 품어준다길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얀 놈! 매월이는 그 돈 많은 양반들도 품지 못했는데 또 거짓을 말하네? 고얀 놈이로다. 그리고 얼마 후 자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아, 웬 양반놈 하나랑 입씨름 하느라. 우리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어느 마을 말빨로 먹고 사는 사내 덕출이가 있었다. 하루는 길을 가다 급동이 마려웠는데 아이고, 뭐야. 아까 먹은 홍어삼합이 잘못됐나? 이거 지리겠는데.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는 어느 양반댁 앞에 섰는데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누구시오?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 똥이 마려워서. 뭐야, 이 미친놈.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저 잠시 문 좀 열어보시오. 그때 양반댁 여종이 문을 여는데 내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똥이 마려워 죽을 것 같소. 내 한번 신세 질 수 있겠소? 아니 될 말씀이요. 어디 처음 본 사람을 집으로 들이고 또 측간까지 내준단 말이오. 주인마님 아시면 큰일 날 일이오. 내가 30전 드리리다. 제발 처지 좀 봐주시오. 은혜 꼭 갚으리다. 여정은 마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웃다 싸게 만들고 보내면 30전을 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덕추리를 집 안으로 들여 직간으로 안내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덕출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마님 오시면 나는 그냥 쫓겨날 텐데. 이보시오. 적당히 끊고 빨리 나오시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오. 아니, 볼 일은 다 보았는데 돈 내고 직간을 세냈으니 그대로 앉아있는 거라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 잡놈아 빨리 안 나와? 못 나가. 때려 죽여도 못 나가. 그렇게 둘은 문 하나를 두고 싸우다 여종은 결국 이보시오. 그렇다면 내 그 돈 돌려드릴 테니 빨리 나오시오. 시원하다 시원해. 그리하여 덕출은 또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원하게 신세지고 떠났다고 한다. 젊은 과부 춘애는 아이도 없이 서방과 사별하였고 어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어려움을 참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여종의 어미가 병이 나 어미의 집에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춘애는 밤에 텅 빈 집에서 혼자 잠들기가 무서워 이웃집 순심이에게 찾아가는데, 성님, 이래저래 해서 혼자 자기 무서운데 형님네 덕세 좀 하룻밤 보내어 마루에서 자게 해주시면 안 되겠소? 뭐 그러지. 그놈이 멍청해도 힘은 세서 누가 함부로 들이닥치지 못할 게야. 그렇게 춘애는 덕세를 마루에 재우고 방 안에서 잠을 청하는데, 밤이 깊자 소피가 마려워 변소에 가고 싶었다. 그렇게 방에서 나오자 방문 앞에 덕세가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한창 젊은 나이의 덕세는 불끈불끈 남성미를 뽐내고 있었다. 어머머, 저게 뭐야? 구렁이를 왜 5단에 넣었지?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춘애는 오랜만에 남정네를 보고 마음이 동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변소에 다녀온 춘애는 자고 있는 덕세의 배에 올라가 보기로 하는데, 가뭄이던 내 마음에 홍수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돌아오지 않자 춘애는 순심이를 또 찾아가서 덕세를 하룻밤 더 부탁하는데, 덕세야 오늘 밤도 동생 집에 가서 집 잘 지켜주고 오너라. 싫습니다, 마님. 그 집에 가서 잠 자기 싫습니다요. 뭐라? 왜 그러느냐? 그 마님의 댁에는 다른 그릇은 많은데 요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 마님이 제 배를 요강으로 착각했는지 소피의 제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 마님이 무안해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또 제 옷이 젖으면 어떡합니까요? 어느 깊은 밤 도둑질로 살아가는 한 사내가 어느 부잣집에 들렀다. 그날도 한탕 크게 하려는 마음에 부풀었는데, 이 집도 꽤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그릇에 붙은 마른 밥풀까지 탈탈 털어가 볼까? 그때 방에서 잠들어 있던 과부 순봉이가 깨는데, 당신 누구야? 어머, 내 낭구님인가?
외로운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준 낭구님이구나. 이리 오시오. 내가 즐겁게 해주겠어. 요괴다. 요괴가 나타났다. 뭐야 저 썩을 놈. 야 이놈들아 도둑 잡아라. 그렇게 도둑은 담장을 넘어 가난한 옆집 응삼이네 집 부엌으로 숨는데 임자 무슨 소리 안 들렸는가?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게 아닐까? 이보시오. 우리 집에는 내일 아침에 지을 쌀 한 톨도 없소. 도둑놈이라 한들 그한테 휘두를 효자손 하나도 없소이다. 걱정 말고 잡시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도둑은 가엾기 짝이 없다 생각한다. 이 집은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사는 나보다도 못하구나. 내일 아침 밥 지을 쌀 한 톨도 없다니. 그러고는 5냥을 부엌에 두고 떠난다. 그리고 다음 날 여보. 글쎄 우리 부엌에 누가 5냥이나 놓고 갔어? 정말이요? 어젯밤 혹시 정말 도둑이 들어 우릴 가엾게 여기고 돈을 놓고 갔나 보. 그렇게 둘은 돈으로 쌀을 팔아 수십일을 배부르게 먹게 된다. 그러다 다시 쌀이 떨어지자 부인이 말하기를 아이고 배가 고프네요. 이럴 때 그 도둑 어르신이 다시 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 그의 남편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한다.